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세 가지 색깔의 레전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직접 굴려드리는, 운용해드리는 이 토마토 투자자문의 운용력들이 새 레전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네, 운용력님. 네. 지금 준비해 주신 이슈를 제가 미리 살짝 봤거든요. 신삼저 시대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제 유성치 운용력도 이 이슈를 잡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네. 저도 상당히 두 분 모르셨죠. 주목이 되는데 어제는 그래서 마지막에 LG 생활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끝에 엔딩에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브랜드가 기억 안 나서 이러다가 끝났는데 후라는 브랜드와 더 페이스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후라는 브랜드 면세점 판매에서 중국인들한테 또 판매 제한을 하고 있대요. 공급이 딸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여름에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참 상당히 또 그 이후에 주가가 좋았는데 LG 생활건강도 앞으로 어떨지 한번 지켜볼 생각이거든요. 오늘 가치 투자 관점에서 어떤 기업들 또 어떤 전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앵커님이 서두 얘기했던 신삼저, 삼저 오늘 시장 제가 잡아본 제목은 그 신삼저 시대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언급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오늘 수강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제 주가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삼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주가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레전드 3명, 명준호 영역, 유성주 영역, 저 색깔에 조금씩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유성주 영역이 지난시 LG 생활건강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여전히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성장주 관점에서 우리 유성주 영역은 접근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하신 것 같고요. 예, 신삼저 시대 주식시장. 오늘 시장, 어제 시장도 오늘 시장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신삼저라는 것 자체는 저유가, 저금리, 저원화를 얘기를 합니다. 신이라는 부분 자체가 붙은 이유 자체가 과거에 1980년도에도 삼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삼저와 현재 어떤 신삼저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삼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저유가 국면이 하나의 어떤 삼저 현상이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금리가,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사상 최저 금리고, 그 다음에 또, 원화 가치가 지금 1120원, 30원대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서, 신삼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신삼저 부분 자체는 상당 기간 전개 좀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상당 기간 좀 전환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금리라든가, 그 다음에 저유가에 따른, 그 다음 저원화에 따라 가지고 업종이라든가 어떤 업종에 따라서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약간 긍정과
혼조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삼저라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뭐 허재로 좀 작용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과거에 조금 전에 80년대에 어떤 현재 80년대에 있었던 삼저와 현재 어떤 진행되고 있는 신삼저의 어떤 차이를 좀 보셔야지. 과거에 80년대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또 올해 어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신삼저가 주식시장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를 본다는 관점에서 과거에 8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삼저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중후반, 85년도부터 89년도 사이에 삼저 금리 하락, 그 당시에도 금리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자체도 80년대에 오일 쇼크 때문에, 오일 쇼크 내에서 급등했던 유가 자체가 80년대 후반 들어서 유가가 급격히 하향 안정을 좀 찾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원화 자체도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었는데, 원화 약세 부분 자체는 당시에 엔화의 어떤 강세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프라자 합의에 85년도죠. 프라자 합의에서 엔화의 강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면서 이런 어떤 삼저 때문에 당시에 연간 GDP 성장률이 약 10%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10%까지 상승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거의 코스피 지수의 어떤 상승률이 거의 58%, 60% 가까이 연평균 상승할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다. 삼저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던 때가 그 시점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89년도죠. 89년도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들어올 시점이었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가장 우리 경제에서 호황을 누렸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취직이 결정돼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제가 중간고사를 회사 출근하면서 볼 정도로 그 당시 고용사정도 상당히 좋았을 때입니다. 89년도, 90년도 종합주가지수가 그 당시 1000포인트를 형성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즉 3조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됐던 시장이 80년대 중후반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어떤 그 3조와 현재 어떤 3조의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자체는 당시에 비해서는 당시에는 상당히 금리가 높았었죠. 금리 자체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현재 어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약 1.75% 정도가 좀 되는 거니까 거의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정을 좀 찾을 것 같은 유가가 지금 바닥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다시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저유가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저유가 자체는 현재 전망치로 한다면 대체적으로 올해 60%를 크게 상회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저유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화 약세 부분입니다. 원화 약세 부분. 사상 최저금리와 저유가 자체는 당시와 비슷한 부분이지만 원화 약세 부분은 좀 다른 환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원화 약세 부분 자체는 어떤 강한 달러의 어떤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80년도에 어떤 엔화 약세 부분은 원화의 어떤 강한 프라자 합의에 따라서 엔화가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좀 보이면서 그 부분이 현재 어떤 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어떤 원화 약세 부분 자체는 강한 달러의 어떤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만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전 글로벌 시장에 미국을 제외한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중국 위엔화라든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엔화 약세를 통한 각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의 약세 부분 자체는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즉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국내의 원화 약세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원화의 약세보다는 엔화의 약세가 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IT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국내 수출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80년도에 어떤 원화의 약세 부분과 차이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차이점 자체는, 당시의 차이점 자체는 지금 저성장이죠. 당시에는 조금 전에 10%대 정도의 고성장이었고, 그 다음에 물가 자체도 완만하게 상승할 정도로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물가 자체는 거의 1% 아래까지, 2달 연속이죠. 1% 아래까지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할 정도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차이점에서 약간 어떤 80년대에
삼저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삼저와 현재 신삼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금리라든가 저유가라든가 저원화와 관련된 시장의 영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 영향입니다. 자, 저금리 자체가 뭐 경제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에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떤 저금리 자체가 단기간에 진행된 게 아니죠. 이미 작년도에 최경환 부총리 내각이 들어서면서 두 차례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거의 사상 최저 2%대까지 금리가 낮아진 상태였었습니다. 금리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금리 하락 자체는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계 소비,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릴 수가 있는 거고, 소비를 늘릴 거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보다는 금리가 싸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을 좀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좀 진행이 좀 되면서 긍정적 요인인데,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자체는 돌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표를 보시게 되게 된다면 한국의 통화 유통 속도가 지금 최저치입니다. 돈 자체는 사상 최저치 금리까지 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즉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저금리 상태가 지속이 좀 되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봤자 돈이 돌고 있지 않는 어떤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진단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돈 자체가 돌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현재 시장의 부동자금 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돈 자체가 돌고 있지 않고 안전자산 쪽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삼성 SS라든가 제일모직과 관련된 공모자금과 관련된 안전한 자금 쪽으로만 이동 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감안한다면 저금리 효과 자체가 아직 국내 시장에서 유동성 효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유가에 대한 어떤 시장 영향입니다. 저유가에 대한 시장 영향인데, 일단은 경상수지, 저유가의 가장 큰 부분 자체는 국내 어떤 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경상수지 확대 부분으로 나타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만약에 작년 어떤 60불대 정도가 저유가가 연평균 진행이 된다 한다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확대 쪽에 약 700억 불 정도가 개선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894억 불이었기 때문에 거의 무역수지의 어떤 거의 80%에 해당되는 효과가 유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수입 금액이 좀 적어짐에 따라 가지고 무역수지 흑자로 진행된다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된다면 올해 최소한 무역수지 흑자 자체가 경상수지죠. 경상수지가 약 1,500불 정도까지 진행이 좀 된다는 관점에서 현재 어떤 원화 약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달러가 넘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화 약세 부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염두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같은 80년대와 다른 부분 자체는 80년대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원유를 수입해서 상당히 영향이 컸지만은 저유가를 얻는 수혜는 그 80년대보다는 상당히 많이 협소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 이유 자체는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유가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우했지만 지금은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교역 관계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즉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해야지 그 중동이라든가 산유국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 국가들이 투자가 지금 진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출을 통해서 얻어들인 이익 자체가 과거 8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즉 자연 부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또 수출 비중이 거의 수준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2000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죠. 즉 자원 부국과 관련된 수출 비중 자체는 유럽이라든가 미국보다 더 많다는 거죠. 즉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산유국들, 중동이라든가 러시아 국가들이 러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내에 대한 그런 어떤 산유국의 의존도가 떨어진다는 관점에서 지금 유가 하락 부분 자체는 과거의 80년도와 더불어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좀 오히려 그런 어떤 신흥시장들, 중동이라든가 산유국들에 대한 어떤 경기 후퇴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한국 경제, 신흥시장의 우리나라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관점에서 한국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과거 80년도에 유가 하락 부분과 다른 어떤 요인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어떤 유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실적이 증가될 거라는 그런 전망은 일단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된다면 유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올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은 약 12% 정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약 14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고 당기순이익도 8조 정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이 부분이
조만간 전개될 1분기 실적, 본격적인 유가 하락 부분이 반영될 시점 자체가 1분기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전개가 좀 될지를 주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 가치, 원화의 어떤 약세 부분에 대한 시장 영향입니다. 자, 원화의 약세 부분 자체는 분명히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어떤 수출 채산성,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 자체도 수출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했던 각국의 통화 가치 하락이 우리나라 원화 약세 부분 자체는 강한 달러에 어떤 영향이 큰 거고 우리나라만 환율 약세 기준을 유지한 게 아니라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각국이 통화 가치가 좀 절하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나지가 않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엔화 대비 원화의 약세 부분이 과거의 80년대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영향을 본다 한다면 원화 가치의 시장 영향도 크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본다 한다면 신삼저 시대의 우리 시장 주식시장은 어떻게 좀 봐야 될 건지. 자, 일단은 이런 부분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전망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 분석만을 염두에 좀 두는데 그중에서도 글로벌 투자 환경 지표 중에서 투자 환경을 고려하는 데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 자체가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즉,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없는 저물가 상태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정말로 천하무적이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이미 좀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다우지수가 18,0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온 시점인데 다우지수가 1965년도부터 81년도 사이 무려 17년 동안 다우지수 기준에서 87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17년 동안 행보를 했었습니다. 행보를 했는데 그 당시 왜 행보를 했었냐? 그냥 미국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서 행보를 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S&P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률이 6배였고 GDP 성장률도 큰 폭으로 2배 이상 성장하는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이유가 당시에 미국의 연방 기준 금리가 15%였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13%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틈이 없었었죠. 그렇지만은 80년도 후반대, 83년도부터 금리 자체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 자체도 안정을 좀 찾으면서 다우지수가 83년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87년도에 2,000포인트를 돌파했고 91년도에 3,000포인트, 그 다음에 95년도에 4,000포인트,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저금리와 저물가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죠. 현재 우리 시장과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 수준에 따른 어떤 투자 수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PER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PER은 자체는 주식 투자로 따지면 주식 수익률은 PER의 역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PER이 8배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예상 수익이 12.5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금리 우리가 현재 정기적인 금리가 2%대니까 주식 투자 예금에 넣는 것보다는 약 10% 정도의 10.5% 정도의 초과 수익률이 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 기준보다 PER 20배 정도에 해당되는 20배 정도가 해당되는 수익률 자체가 5%죠. 현재 기준금리 예금 금리 2%대가 감안한다 한다면 PER 20배 정도 한다 하더라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가 상당히 유리하다. 뭐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3저 시대.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될지. 자, 말씀 좀 드리면. 자,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근에 어떤 신삼저 부분 자체는 80년도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저유가라든가 저금리라든가 그런 저 원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업종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역풍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순풍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 역풍에는 여러분을 피해야 되겠죠. 역풍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현재 유가 하락에 추세적인 기조가 전개된다 한다면 정유업종이라든가 조선업종이라든가 관련 업종들은 일단은 피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순풍 같은 경우, 대외적인 어떤 변수에 3대 변수에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갈아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본다 한다면 내수주보다는 수출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이고, 그다음에 소비 환경 개선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추세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중국 소비 약대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자체가 경쟁 대외 변수가 취약한다 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로 받는 뚜렷한 내수시장 쪽에서는 당연히 그런 또 종목들이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은 현재 대외적인 변수와 무관하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품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관심 종목과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본다 한다면, 자, 저유가 수혜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운송업종이죠. 항공업이라든가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유가 하락 부분 자체가 실적이 좀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택배회사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내수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택배 물량이 좀 증가가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업종도 마찬가지죠. 유통 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산업종 같은 경우도 관련 유가 하락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이 시간대 언급해드린 사조 산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연간 유가 하락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산적인 원가 비중이 30%라고 그랬습니다. 약 연간 150억 정도의 원가 절감이 이익이 증가된다는 관점에서 원양어선 업체인 동원산업이라든가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제품, 유가가 기본적인 하락 때문에 대체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약세를 보인다는 관점에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페인트 회사들 같은 경우도 건설이라든가 조광페인트라든가 노르페 홀딩스라든가 그런 같은 관련 종목들 여전히 관심권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유가가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되게 된다면 원가 절감이 원가 절감 효과가 약 1,900억 정도 진행이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본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유가 하락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전기료만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와 관련된 수혜주 쪽이죠. 수혜 쪽은 당연히 증권업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업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동성, 저금리 시대 때문에 유동성 환경이 개선이 된다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 자체는 배당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써야 되겠죠. 특히 증권업종이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볼 부분 자체는 원래 증권업종이 배당을 안 했었는데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올해 증권회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 그동안 배당을 100원밖에 안 했는데 올해 650원, 작년 실적 기준에서 배당이죠. 650원 배당을 한 것 같고, 일부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3%가 넘습니다. 주가는 6,000원대인데 350원 정도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들 저금리 상태에서, 즉 2% 미만의 저금리 상태에서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 PBR이 낮기 때문에 주가는 대체적으로 하방 안정성 있는 종목이죠. 안정적으로 배당 좀 받으면서 유동성 장세 기대해볼 만한 업종이 증권업종이고, 그 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금리 하락의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워낙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해외 쪽에서는 불확실하지만은 수익형 사업, 모기지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상태. 그렇게 본다면 국내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관심권에서 우리가 3제 시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가 우량한 기업들입니다. 자산 가치가. 물론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는 실물 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되지는 않지만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투자할 거 마땅히 찾지 않는 부분들이 부동산 기업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2014년도에 본다 한다면 전반적으로 자산시장 자체 침체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집가 상승이 7년 만에 배당 수익률을 상회할 정도로 작년도에 집가 상승이 전개됐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런 자산가치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조산업도 그렇고 대한방직이라든가 박림이라든가 만호제강이라든가 과거 자산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간 종목들이 많다는 관점에서 자산가치가 우량한 종목도 신산접 시대에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또 종목들이 제가 워런 버핏형 종목들도 다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즉, 대외적인 삼저 변수와 삼저 어떤 영향과 무관하게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사조산업, 건설화학, 창의에탄올, 한섬, 진양홀딩스, 선창산업, 지난 시간에 언급된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도 대외수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사조산업 같은 경우 무려 한 70% 정도까지 거의 상승을 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의에탄올 같은 경우도 거의 60% 정도까지 상승이 전개되는데, 건설학이 조금 부진하지만 조금 전에 건설학 자체도 산저시대에 유가 하락에 따른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 자산가치가 뛰어나다는 관점, 그 다음에 여전히 산섬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관점에 추천해드린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 배당 수익 이상에다가 20,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꾸준하게 지난주에 한 10% 정도 올라온 종목이 같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제가 배당 투자와 안정적인 종목 중점하는 종목이 진양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진양홀딩스 4,000원대 약간 10% 정도 좀 올라와 있지만 이 종목은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배당 투자로 연평균 4, 5% 정도 안정적으로 배당을 해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3저 시대에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 이제
현재 또 종목 중에서 뭐 창의 여타라는 목표 가격 도달했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자제하라고 말씀 좀 드렸고, 여전히 다른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에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그 관련 종목 중에서 사조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좀 분석 보고서가 좀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주가도 많이 떠서 좀 소개 좀 해드리면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산업이 제가 언급해 드렸던 대로 주가가 좀 많이 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같은 종목이라 자산주에다가 유가 하락의 수혜주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떴지만은 이 종목 사조 산업이 그동안 분석 보고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35페이지짜리 어제 SK증권에서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데,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사유와 거의 똑같습니다. 사조그룹의 실질적인 주주회사로서 어떤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참치 여가가 상승을 하고 유가 하락에 따라 연평균 140,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캐슬렉스 보유 지분에 대한 가치를 언급을 했었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원대에서 2조 원 정도의 어떤 자회사에 대한 평가 차익이 증가가 좀 되면서 볼 목표 가격을 16만 원을 제시해놨습니다. 4만 원대 언급해 드린 주식인데 16만 원대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저도 이미 제가 이런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는 제가 15만 원 정도까지 언급했던 주식인데, 목표가 16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미 어제 좀 보고서가 나온 상태고, 원래 추천 보고서가 나올 때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조정권에서는 자산 가치가 워낙 뛰어나다는 관점에서 대외 환경 변수가 무관하게 이들 어떤 관련 종목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이 어떤 신삼저 시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거니까, 나머지 어떤 변수와 관련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시장에 따라 상당히 탄력적으로 접근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장 오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늘 내용의 어떤 강의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드렸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저물가와 저금리와 저물가는 천하무적이다. 자, 지금 주식 투자 안 하면 쉽지가 않죠. 지금 주식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시장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올해 시장 자체는 리스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리스크가 없다. 로우 리스크고, 그렇다고 해서 기대 수익이 크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을 오히려 좀 짧게 잡는다 한다는 목표 수익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나라 올해 배당 수익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올해 제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기업들의 실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많이 못 가는데, 올해 이슈 자체가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정부의 정년에 어떤 사내 유보 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방안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기업들이 배당 투자를 늘리게 된다 한다면, 우리나라가 ROE는 낮지만은 배당 투자 자체가 자기 자본 이익률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주가의 추가 상승률로 전개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기업들이 그런 반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증권업종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배당 안 하던 증권회사들이 대폭적으로 배당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3년도 대비해서 국내 배당 수익률이 적게는 40, 50% 정도 증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저금리와 함께 결국 배당 투자를 겨냥을 한 안정적인 자금들이 향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라는 것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주가 자체가 빠르게 급하게 가지가 않습니다. 어제 급등했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정 시점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우리 시장이 좀 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삼저 시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두 가지 시각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전략으로 파생이 되는데, 배당에 대한 얘기들 오늘 참 많이 나오네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